라살레는 자유주의자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이면서 봉건 귀족들과 봉건적인 프레이션 비스마르크하고는 또 협력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19세기 후반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이제 운동이 노동조합 운동, 노동자 정당 운동, 협동조합 운동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축이에요. 협동조합 운동은 바로 그 숙련공들이 자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반영한 겁니다. 혁명적 지식인과 숙련공의 결합이 나중에는 숙련공 대신에 이제 반숙련공을 기반한 노동조합의 결합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조합이 나타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이 협동조합의 영향력이 되게 강했습니다.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은 프랑스의 루이 라플랭이 노동자를 포섭해서 자유주의자들을 탄압한 일이 독일에서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노동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도 자유주의 세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각종 노동자 교육협회를 이들이 주도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전 독일협회라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바로 중간계급은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의 연합입니다. 이 당이 소위 말하면 이제 자유주의자들 뿌띠브르자 정당이 진보당이요. 그래서 이 진보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노동자에게 그 보통 성업권을 주는 것 그거를 반대해서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이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초창기들은 서로 노동계급의 지지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다음 비스마르크나 마르크스나 라살은 1848년 부르주아가 배신했기 때문에 부르주아와 독립된 노동자 정당을 건설한 거는 똑같아요. 입장은.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래도 마르크스는 봉건 구세력을 먼저 타도하고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 반면 라살은 아예 봉건 세력과 연대를 해서 자유주의자 자본가들을 견제하려겠다는 것, 즉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달랐다. 마르크스는 그래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지만 라살은 그렇지 않았다. 독일의 공산주의 운동의 선구자적으로 슈테반 보른이라는 사람이 노동자 형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인쇄 겸스공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직인이 됐겠죠. 마르크스 추종자였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동맹의 맹원 비밀 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숙련공이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가기 위한 협동조합, 국가가 지원하는 협동조합으로서 해방이 가능하다. 숙련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이 사람은 노동자가 조직화되면 국가는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노동 해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살이 주장한 생산자 협동조합은 사실은 라살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숙련공들이 주로 주장하는 창업하고 싶어하는 숙련공, 소자산가 되고 싶어하는 숙련공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바로 이제 스테반 보른이 라살보다 먼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는데요. 이제 마르크스파 조직과 라살파 조직이 나중에 분리되는데 초창기에 라살파 조직이 먼저 만들었는데요. 마르크스는 그래도 라살과의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후계자인 리프크네프트를 그 라살 조직에 넣어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르크스가 라살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라살이 독자적으로 프레이션과 협력하고 특히 독재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추종자인 리프크네프트 베벨이 독자적인 노동자정을 건설하는데 그 작센 인민당이 됩니다. 라살은 또 임금 철칙설을 주장하고 노동조합은 반대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을 했다 그랬죠. 인구론에 의하면 과잉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그 사회적 부작용으로 결국 인구의 총량은 유지된다 그러는데 라살은 이거를
임금론에 가져가지고 임금의 총량은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임금 인상 투쟁은 소용이 없다. 노동조합도 사실은 소용이 없다. 보통 선거권을 획득하는 정치 운동만 해야 된다. 근데 그 방식이 프레이션의 비스마르크와 비밀 협상을 했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라살에 의하면은 노동자들이 자기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받으려면 자본가 계급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임금과 이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니까. 그래서 자본가 계급을 없애는 투쟁,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없는 사회에서는 국가가 노동자에게 신용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노동자들이 생산조합을 만들면 이제 노동자가 자본가가 되니까 척추가 없는 세상입니다. 소자산가의 반영입니다. 라살레가 생각한 노동자 국가는 당연히 사적 소유를 폐지한 거죠.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 그리고 개입 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국가가 되려면 권력을 장악하는 건 보통선거다. 그래서 보통선거 투쟁을 해야 되는데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리고 보통선거를 실현할 정치 투쟁을 하면은 정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 그리고 자유주의자, 좌파 자유주의자였던 슐체 델리치라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슈테판 모르니에도. 이 사람은 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수공업자와 상인들에게 외국 자본을 빌려주어 자영업을 하게 해주는 신용조합을 확대했다. 이건 다 소자산가들의 소망입니다. 협동조합을 중요시하고 노동조합을 경시했지만 갈수록 이제 그 반숙련공이 드러나면서 노동조합이 정확화되면서 파업이 총자본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이상 협동조합은 갈수록 그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운동이나 임금 인상 투쟁, 총파업도 부정하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 라살의 임금 철칙설과 마르크스의 주장을 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임금 노동 폐지해야 된다. 즉 자본가 계급을 타도해야 된다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투쟁을 통해서 자본가를 타도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노동 계급의 처지가, 사회적 처지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은 뭐냐면, 마르크스는 그러함에도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기 전이라도 경제 투쟁이나 총파업 투쟁이 의미가 있다는데 라살은 그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을 분리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경제 투쟁이 잘 되면 그거를 더 한 발 나가서 정치 투쟁으로 가기 때문에 경제 투쟁도 필요하다는데 라살은 그렇지 않다. 총파업에 관한 입장을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세계 총파업이라는 이런 거를 주장했는데, 이건 뭐 그 실질적으로 이 세계 총파업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죠. 이게 부결이 돼서, 왜냐하면 파업은 노동자들의 그 요구를 반영하는 건데 노동자들의 요구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총파업만 승인됐다. 어디서? 제2 인터내셔널에서. 근데 그리고 나서 1904년 암스테르담 대회에서는 정치적인 총파업은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자본가격이나 지배계급, 국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죠. 탄압해서 노동조합도 권력의 탄압, 위기에 빠지게 되므로 이건 무정부주의인 것이다. 그래서 대중파업은 허용되지만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총파업, 그거는 곤란하다는 계량주의가 통과가 됐다. 라살은 계급의 독재가 아닌 개인의 독재를 주장했는데요. 비스마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레이션이 사회적 혁명적인 인민왕국으로 전환한다면 노동자들은 국왕을 시민사회와 이기주의에 대립되는, 자본주의 부르주아에 대립되는 사회적 독재의 운반자다. 사회적 독재의 상징이라고 보게 된다. 독재를 옹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살의 조직, 이 이름이 헷갈리는데 라살의 조직이라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살의 조직은 라살의 독재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이 독재에는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통합된 민주주의에서는 통찰의 독재, 즉 이성의 독재를 주장했다. 이런 이성의 독재, 철학의 독재, 철인의 독재를 주장한 건 이제 플라톤도 좀 비슷하죠. 철인 정치, 그 다음에 이제 루소 덕의 정치, 로베스피에르 덕의 정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베프 봉기주자도 개인의 정치, 개인의 독재, 소수 혁명 지도부 독재. 마르크스는 이제 계급의 독재를 주장했죠. 물론 현실에서 사회주의 현실에서 계급의 독재가 개인의 독재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리프크네프트나 베벨을 통해 라살을 견제하려고 하는데요. 라살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변호사와 법률 대리인 활동을 하다가 또 혁명적인 혁명가 활동을 하다가 극작가로 하다가 심지어 이제 극작가로 성공을 하자 변호사와 철학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변덕, 그 다음에 이제 허영, 공공 규적과 어울린다 그랬죠. 사치, 방탕은 이제 여성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동적인 파퓰리스트 이런 걸 다 마르크스가 이런 걸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래도 몇 번 만나는데 편지는 계속 주고받는데요. 몇 번 만나는데 1861년에는 마르크스가 베를린에 가서 라살의 집에 거의 4주 동안 있었고 1862년에는 라살이 런던에 마르크스 집에 가서 또 체류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1862년 이 만남을 끝으로 해가지고 마르크스는 더 이상 라살의 그 이론이라든가 생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결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편지도 오가지 않습니다. 라살은 초창기에는 자기가 마르크스를 추정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각종 저서의 성공으로 전국적인 인물이고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더군다나 이제 이후에 독자적으로 마르크스주의자보다 먼저 자기가 독자적으로 노동자협회 의장 조직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크스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도 마르크스에 못지않는 독일혁명의 지도자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마르크스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자, 리프크네프트는 초창기에는 어쨌든 라살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라살과 같이 일을 합니다. 마르크스도 리프크네프트를 통해서 라살의 조직을 견인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라살의 노선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서 라살의 조직과 협력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갈수록 라살의 독재, 그다음 비스마르크, 프레이션과의 비밀 협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조직에서 리프크네프트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크네프트는 그 라살의 조직에서 나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베베와 함께 별도의 마르크스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초창기 때 라살의 조직이 국제노동자협회에 가입하도록 노력했지만 라살 조직은 그런 논의조차도 안 했고 오히려 은근히 마르크스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라살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가 슈바이처 박사인데요. 근데 라살이 죽은 후에 라살 조직은 라살을 숭배합니다. 개인 숭배를 해요. 라살의 유훈 통치, 라살의 유언으로 후계자를 지정하고 라살주의를 절대화합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여전히 라살 이후에도 비스마르크와 협상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제 이 부르주아 정당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이유로 라살 사후에도 라살의 후계자인 슈바이처와 친교가 끊어집니다. 초창기에는 슈바이처하고 마르크스가 슈바이처를 높게 평가했는데 결국은 슈바이처하고도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은 마르크스의 제자로서 1869년에
당을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독일 사회민주당의 맹아인 SDAP를 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을 창당하기 직전에 뒤에 나오는데요. 라살의 조직에 대항하는 노동조합 형태, 노동자 정치 조직을 만듭니다. 노동자 정치 조직을 노동조합과 정당의 중간 형태. 그 다음에는 베벨과 리프레트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작센 인민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작센 인민당과 그 노동자 조직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SDAP. SDAP는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의회에서 전쟁에 반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프랑스와 그 프레시안의 전쟁에 노동자들이 반대해서 할 것, 파업을 할 것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반역죄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리프크네프트는 어쨌든 간에 사망할 때까지 의회에서 계속 활동을 했죠. 계속 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리프크네프트가 대중투쟁과 의회 활동이라는 막스주의를 계승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사회주의 진화법 이후에 독일 3인당이 성장하면서 사실은 대중투쟁적인 측면은 갈수록 줄어들면서 주요 활동이 의회 활동이 됩니다. 사망할 때까지 의회에서 활동했다. 리프크네프트가. 리프크네프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는 가짜 사회주의고, 그렇죠? 사회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베른슈타인은 그 중간에 수정주의로 바뀌었고, 카우츠키도 말년에 수정주의로 바뀌게 되는데, 이 리프크네프트는 말년에 끝까지 반제국주의 노선을 견지를 합니다. 반제국주의, 반군국주의 노선을. 자, 베벨도 리프크네프트와 같은 입장을 쭉 걸어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쟁 예산에 반대합니다. 2명만 반대해요. 2명만. 독일 사민당 초창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 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데 그 전쟁에 반대하는 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 그 대가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 반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에 참가합니다. 노선 투쟁이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의회 활동을 거부하는 극단파에게 승리하고 한편으로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룹에도 승리를 합니다. 이러한 투쟁은 이후에 이제 그 베른슈타인과의 투쟁에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투쟁을 통해서 리프크네프트 베벨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적인 계승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1890년과 1891년이니까요. 엥겔스가 살아있을 때죠. 엥겔스로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후계자로서 계승자로서의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리프크네프트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군국주의 전쟁, 그러니까 공격적인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외침이 있을 경우는 사민주자들이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거 아니냐, 방어적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고 1892년 사망할 때까지 이 3인당의 당수로 활동했다. 베벨이. 그러니까 베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이라는 막스주의 입장을 계승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 진출할 이유에는 주로 의회 활동에 주력하게 되는. 그래서 의회주의라는 게 반드시 마르크스 반대파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파에서도 실제로 의회 활동에 주력되면서 결과적으로 의회 활동에 중시하는 대중투쟁과 벌어져가는 의회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꼭 의회주의가 라살이나 베른슈타인의 경향만 아니다. 주장은
마르크스의 후계자들이 주장은 의회주의를 반대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이나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이제 갈수록 의회주의에 매몰된다. 그래서 의회주의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라살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삼인주의, 유럽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상당히 운명과 같은 어려운 문제였다. 자, 마르크스 라살의 조직적인 대립. 자, 라살이 먼저 자기 조직을 만듭니다. 라살이. 그 과정을 보면 최초의 노동자 정당이라고 평가되는 조직이에요. ADA가 1862년에 작센주는 산업혁명이 가장 많이 돼가지고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대표들이 전 독일협회, 이거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자 단체죠. 노동자들 회의하는 단체. 이 지원을 받아서 런던의 세계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근데 이들이 영국의 노동조합도 시찰하고 마르크스도 만납니다. 마르크스도 만나면서 영국에서 노동조합이 저렇게 있으니까 독일에도 한번 전국적 규모의 노동조합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귀국 후에 전체 독일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걸 제안하는 공개 문서를 발행합니다. 먼저 그 전 독일협회, 근데 이건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이 노동자를 회유하게 한 거라 그랬죠. 당연히 이 조직에서는 시기상자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부르주아한테, 자유주의자한테 독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유명인이었던 라살, 이 당시에 라살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평가됐어요. 그래서 라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라살이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은 라살을 초청하면서 여러 가지 노동운동에 관한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자 슐체 델리츠가 요구한 그 자산이 없는 숭룡공을 위한 협동조합,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숭룡공들의 소망이라 그랬죠. 라살은 당연히 그런 숭룡공들의 소망을 자기가 받아 안겠다 하죠.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라살이 자기가 이론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그 당시에 숭룡공들의 소망,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라살은 그래서 공개 답장을 보내는데요. 여기 내용은 뿌띠부르자적인 진보당과 독자적인 노동자당을 건설할 것, 그리고 목표는 선거, 보통 선거, 평등 선거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살이 이런 조직을 만들 때 사실은 베벨은 초창기에는 여기에 개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가시화되자 준비위원회에서 이탈을 합니다. 아직 베벨은 그 정도 의식적 발전에 가지 못한 거죠. 1862년에니까. 라살의 지도에 따라서 1863년에 드디어 전 독일 노동자연맹 ADAB라고 합니다. ADAB.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마르크스파 조직과 이름이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알파벳으로 해야 돼. ADAB. 라살주의가 강령에 반영이 됩니다. 임금 철칙설, 국가의 지원에 의한 협동조합의 필요성, 이런 거죠. 그리고 보통선거의 도입. 그리고 이거는 왜 최초의 당이라고 되냐면 오늘날 당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비, 당비를 내게 하고 지도부는 유급이었고 각종 선전 홍보물 기관지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공식적으로 지출되었고 지역 조직도 갖추고 있고 다만 의장의 권한이 강해서 그 중앙 집권적인 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 지방 조직의 대표를 의장이 지명한다. 라살은 이성의 독재를 강조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같이 하는 조건으로 자기에게 정권을 달라고 합니다. 5년의 정권을 받고 후계자도 자기가 지명하게 그래서 독재 형태로 운영한다. 이런 방식이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국제노동자협회와 다르다. 지금 마르크스의 입장과 다르다. 자, 비밀 협상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